خامنه 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자,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중동은 그야말로 전쟁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부터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d I'm once again calling on all members of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o lay down their arms. So you'll be perfectly safe with total immunity, or you'll face absolutely guaranteed death. 자, 이렇게 혁명 수비대를 향한 경고장을 보냈는데 일단 미국부터 한번 전황을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이란 해군과 공군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죠. 4개 목표 가운데 2개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건데요. 장기전도 무리 없다. 이렇게 여유를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 중부 사령부가 공개한 이론 드론 미사일 격추 영상입니다. 네. 캄캄한 밤인데요. 기지에 대기 중인 킬러 드론에 미사일이 꽂히는 장면이고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대도 곧장 타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전 개시 100시간 만에 이란 미사일과 드론 발사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물 2,000곳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영상은 중장기들이 예. 지금 차례대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일대 수십 개의 구덩이가 가득한데요.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희생된 초등학생들이 묻힌 곳인데 그렇군요. 이곳 이 폭력을 맞은 학교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영과 지원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있었습니다. 관들을 실은 트럭이 군중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부모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이의 사진을 들고 오열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찢겨나간 책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어린아이들도 비켜가지 않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혁명 수비대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대칭 카드로 꼽히고 있는 것, 바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곳에서 선박 피격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렇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선박 위로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고 있고요. 이 장면 현지 시각으로 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 피격당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측은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의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탔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어지는 영상도 보실 텐데요. 굉음에 이어서 폭발음이 들리고 붉은 화염 위로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예. 공포에 들린 시민들 서둘러서 현장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붉은 화염이 그대로 건물을 집어삼키고 예.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이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이 이란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의 폭격을 받은 예. 영상인데요. 혁명수비대 자신들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 드론 수백 대를 보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공습, 그리고 여기에 보복을 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의 모습까지 우리가 전황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란이 역대 최대 보복을 외치면서 필사 항전에 나서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조직 혁명 수비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혁명 수비대가 김덕일 박사, 예. 거의 그냥 뭐 단순한 군 조직 그걸 넘어서 이란을 통째로 집어삼킨 카르텔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조직도부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먼저 이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1979년에 네.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당시 혁명의 지도자였던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에 있던 당시 정규군을 믿지 못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든 이제 친위대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만 예. 현재 수십 개의 뭐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뭐 재벌 이상의 집단이라 보시면 되겠고, 재벌 이상? 예, 네. 이란 전체 경제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해외 작전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테면 이란의 대리 조직이라는 불리는 조직들, 헤즈볼라, 후티, 뭐 하마스 이런 작전까지도 지휘하는 조직이 바로 이 혁명 수비대라 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시위처럼 국내에 어떤 체제에 문제가 생긴다, 네. 안위가 느껴진다, 위기가 닥쳤다 했을 때 그 체제를 진압하는 데 선봉에 시위 진압까지? 예, 시위 진압까지 하는 것이 바로 혁명 수비대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조직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김덕일 박사. 예. 그러니까 친위대라는 성격인 건 알겠습니다. 그 안에 육군, 항공군, 해군, 뭐 민병대까지 다 있다는 건데, 근데 왼쪽에 보면 정규군이 있잖아요. 예. 이 정규군은 뭐 하는데요? 정규군은 그야말로 군인 본문의 임무에 충실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고 예. 국경을 방어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장비면이랑 모든 면에서 혁명수비대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자면 굳이 뭐 서자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자 취급을 받는다. 성격이 좀 겹치지 않나요? 성격이 그렇진 겹치지만 이제 혁명수비대는 체제를 수호하고 예. 최고 지도에 충성한다는 반면에 일단 정규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군대의 역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규군이라는 거는 그냥 영토 방어만 하는 영토 그런, 방어만 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혁명 수비대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직된 거예요? 혁명수비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9년도에 정규군 외에 따로 조직을 했고요. 특히나 이 혁명수비대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게 1989년도에 이제 호메니 말고 하메네이, 얼마 전에 죽은 하메네이가 집권하면서부터입니다.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결격 사유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메니만큼의 종교적 카리스마도 부족했고 학문적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혁명수비대의 힘을 키워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권을 몰아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혁명수비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역사를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 이란을 이렇게 통째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혁명 수비대라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란을 장악해 왔고 지금 전쟁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건 필사항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혁명 수비대 신의 대리인을 수호하라. 김덕일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혁명 수비대의 목표인가 보죠?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지도자를 예. 이제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건데요. 이란 같은 경우 이제 시아파를 믿고 있고요. 이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12 이맘파라고 합니까? 12번째 이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처럼 12번째 이맘이 오기 전까지 이슬람 법학자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그 법학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법학자를 뽑은 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호메이랑 하메이니가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속에 충성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의 대리인을 수호하는 역할을 임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만큼 뭐 신앙심과 네. 충성심이 더 투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군대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우리 김민석 특파원한테 여쭤보면은 이 군대라고 하니까 일단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뽑아요? 네, 혁명 수비대는 100% 자원병을 뽑는데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선발 인원의 70%는 예. 바시지 민병대 출신으로 뽑는데, 이 바시지 민병대라는 건 뭐냐면 네? 이란 곳곳 각 지방에 약간 우리 민방위 같은 조직이 있으나 이게 어른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뽑는 이런 이 약간 유스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15세 이상부터 이제 바시지 민병대의 정회원이 되고 그 정회원 중에서 이 혁명수비대에 선발이 되는데, 이 바시지 민병대 자체가 네. 동네의 종교 지도자라든가 지역 유지들이 신앙심을 보고 뽑으면 정직원으로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바시지 민병대가 되고, 그 중에서도 혁명수비대를 뽑기 때문에 이 신앙심이 증명됐다고 표현한 것이죠. 상당한 신앙심이 있어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뽑히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그 중에서도 자원자에 한해서 해외 작전을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앞서 말한 조직 중에서 해외 작전 부대라든가 이렇게 있고, 이 20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뭐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이런 데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아예 저임금 무보수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무보수? 대부분인데 네. 앞서 말한 대로 공화국 수비대가 이란 경제를 장악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임금 무보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각종 경제적 혜택과 이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권까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받는 금액은 꽤 될 거다라는 건데, 아니 궁금한 거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란 내부에서는 저 혁명수비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바시즈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청소년, 청년 바시즈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가산점이 붙게 되는 거죠. 활동이 이제 그 가산점을 붙게 되는 거고 여러 추천서를 받게 되면서 혁명수비대에 들어가면 엄청난 이제 특혜를 누리게 되고요. 뭐 입학할 때라든가 네. 아니면 뭐 혁명수비대 계열사에 들어갈 때도 엄청난 특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혁명수비대 들어가기 전부터 예. 청소년 아니면 청년 바시즈 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쌓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를 쌓아온다. 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혁명수비대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쭉쭉쭉 있다는 거예요, 루트들이.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가 과거에 소년병들의 순교를 내세운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 바로 이제 1980년과 1988년 사이에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제 이슬람 혁명 직후라서 어떻게 보면 예. 군도 약간 조직화가 잘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전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전력이 열세인 점을 감안해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인간파도 전술이라고 해서 네. 지뢰밭이 있으면 그 지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소년병들에게 천국의 목걸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지뢰밭을 뛰어들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돼서 네. 순교를 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얘기로서 예. 예, 그 어린 그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어린이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폭하게끔 만들고 그 후에 이제 군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뭐 예. 순교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은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 잔혹한 과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다 신앙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 그게 됐던 게 이제 예. 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네가 이렇게 해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켰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종교적 힘을 갖고 이제 이란을 장악하게 된 혁명 수비대.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정부 위의 총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석 특파원, 국가 시스템을 거의 압도할 만큼 이 혁명 수비대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네. 병력 규모로만 따지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군이 36만, 공화국 수비대 그러니까 그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는 이제 19만 명의 민병대 4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작지만 핵심 장비라든가 최신 무기들이 공화국 수비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가 육해공군이 다 혁명 수비대가 이제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네. 지상군 15만 명, 이제 우주항공군 15,000명, 해군 2만 명이라 해서 그 혁명 수비대만으로도 뭐 호르무즈 해협을 공사한다거나 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쿠드스군이라 해서 해외 파병 전문 부대가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 전투력 또 셀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권력도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 출신 장관의 비율이 예. 지금 그 이란 정부에서 22%에 달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군사력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우선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제 예. 재건 사업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 분야에 하메네이가 이제 몰아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혁명 수비대 관련 기업들에게.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업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물류, 통신 거의 각 산업의 각 분야를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국의 타겟이 되다 보면은 미국이 이제 워낙 국제사회의 자금줄을 이렇게 꽉 쥐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해서 숨통을 조일 법도 하거든요. 근데 혁명 수비대가 이걸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미국으로부터 이제 테러 조직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연합으로부터 아마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죠. 음성적? 음성적, 이를테면 뭐 유령 회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상당수 유령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이제 음성적,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검은 돈 아니면 네. 뭐 비자금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물밑에서 지하 경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자금을 확보하고 지금 뭐 세탁하는 등으로 해서 몸집을 불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은 돈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불려오고 또 기업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하는 방식으로 저런 무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힘 덕분에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영상 볼까요? 자, 지금 보면 드넓은 지하 터널에 수백 대의 드론, 미사일 같은 게 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요새화된 지하 기지, 그러니까 이른바 드론 도시라면서 저런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은요, 자, 저런 기체들이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와, 지금 드론으로 거의 찍었어요. 드론을 드론으로 찍은 거죠. 보면은 한두 대가 아니어 보이는데, 자, 김민석 특파원.
이미 혁명수비대가 물론 기업 같은 걸 통해서 자금줄로 배를 불려왔고 저렇게 무기들도 하나둘씩 갖추고는 있지만 저렇게 드론을 대거 갖춘다는 거는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현대전의 판도가 드론으로 바뀐다. 이거를 굉장히 빠삭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 일명 프록시 전쟁이라 해서 지난 이제 그 대리전을 통해서도 드론 전쟁 경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샤헤드 136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한테 수출해서 게란2라는 이름으로 정말 대규모로 사용됐습니다. 10,000단위 정도로 사용이 이야기되는데 요즘 관련해가지고 이런 드론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 이 드론과 샤헤드 236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180km 그리고 폭탄 탑재량이 40에서 50kg 정도로 미사일로 치면 그렇게 위력적이거나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사거리가 매우 길고 가격적인 장점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드론을 깔 수 있는 게 예. 그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약 2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유도 무기라든가 유도 미사일을 수백만 불에 비해서 수십 분의 1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제 공격을 할 때 탄도미사일 10여 발에 이제 네. 샤헤드 드론 수백 대를 섞어서 쏘는 이런 것도 하시니 수적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네. 드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싼 드론이라 해도 요격할 때는 미사일이라든가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런데 저렇게 드론을 갖출 정도면은 드론 말고 이미 다른 무기들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료 사진에 보면 이제 지금 혁명수대가 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무기를 지금 봤는데 카이르 31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행기 항공기를 개조해가지고 예. 마치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처럼 개조하고 최근에는 아예 이게 드론 버전,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버전으로 개량했다고 주장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실전 능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이게 작동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전투력을 하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미사일 전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 위력도 실전에서 증명이 되는데 호람샤르 4 미사일 경우에는 네. 이란의 액체 연료 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 기술적인 링키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미사일입니다.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 네, 2017년 첫 발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실전에서 쓰이고 있고 2,000km로 이스라엘을 공격 가능한데 이 외에도 이제 호람사르와의 파타흐4 이 미사일을 또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이 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호람사르보다는 작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로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입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적의 대응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격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주변의 예. 걸프반 국가들한테 공격한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파타의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된 거는 탄도 미사일을 궤도를 바꾸는 기능까지 이미 실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 실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 정도를 지금 혁명수비대가 거의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상당히 어마무시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러면 아까 북한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김민석 특파원 혁명수비대랑 북한도 가까워요.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강력한 연계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 1980년대, 90년대에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그러니까 구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부터 최초 스커드 미사일을 받고 그 후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용해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받아서 주로 이란한테 미사일을 공급해주는 이런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샤하브3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성 7형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 기술 동향, 기술 협력의 모습이 다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완성품 미사일을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미사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해가지고 약간 다른데 비슷한 네. 이런 미사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그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기술보다 이란 미사일이 더 발전돼서 북한 사람들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하네요. 북한 사람들이 이란으로 배우러 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교류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리고 혁명수비대랑 인민군이랑 상당히 친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반미라고 하는 일단 공통 분모를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기술이 이란으로 상당수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죽은 이제 하메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메네이가 1989년에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로 해외로 나간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국가가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흔들 정도로 엄청난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혁명 수비대의 힘을 살펴봤지만 이 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무기, 총과 칼 뭐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국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이 혁명 수비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이 혁명 수비대 다음 키워드는 대통령 뺨 때린 권력. 권평호가. 키워드가 상당히 센데요. 진짜 뺨을 때린 겁니까? 뭡니까? 네, 진짜 뺨을 때린 겁니다. 진짜요? 예.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대통령의 뺨을 진짜로 때린 건데요. 2009년 6월에 이 이란 대선 이후에 상당히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국가안보회의 자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 대통령이 예?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자파리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은 건데 왜 맞았느냐 하면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혼란을 풀려면 먼저 언론 자유 확대 같은 개혁을 허용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걸 생각에 잠겨서 혼잣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총사령관이 네 탓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겁니다. 사실 이런 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죠. 중요한 건 이런 하극상에도 불구하고 자파리 총사령관에 대한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게 더욱더 충격적인 건데요. 사실 이란, 이 네. 군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혁명수비대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김덕일 박사.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란에서 이제 통하는 얘기죠. 대통령은 권한이 없습니다. 군 통수권도 최고 지도자가 다 가지고 있고요. 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입법, 사법, 예. 행정 뭐 이런 권력 모두 다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고 최고 지도자가 가장 총애하는 조직이 혁명수비대다 보니까 대통령의 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은 그런 사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란 내부의 국민들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란 내부 국민들도 물론 알고 있죠. 대통령은 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뭐 4년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국민들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뺨을 맞은 대통령도 엄청난 강경 보수파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 혁명수비대 사람이 약간 뭐 언론 자유 얘기했다고 뺨을 때릴 정도면 훨씬 더 혁명수비대 저 사령관이 훨씬 더 강경 보수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좀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뺨까지 때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이 지금 혁명수비대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 지금 후계자 자리를 논하고 있는 여기에도 그럼 혁명수비대 입김이 상당히 거세겠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주타바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아직 네.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이제 모주타바 특징이 혁명수비대와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안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을 거고요. 정치적 파벌들의 싸움이 있었겠지만 예. 모주타바와 혁명수비대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도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이 밀고 있는 모스타바가 후보로 나왔을 때 아마 모스타바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최고 지도자의 선출 과정은 전문가위원회라는 이슬람 법학자들 사이에서 투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어떤 종교적 카리스마라든가 어떤 정당성이 아니라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하메네이에 이은 후계자 선출에도 입김을 불어넣고 아까 대통령 뺨까지 때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이제 김덕일 박사가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게 이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내부 시위 있잖아요. 시민들의 시위. 이것도 진압하는데 혁명수비대가 관여했다는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진압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였는데요. 이 혁명수비대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권 수호를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학살에 가까운 진압을 주도했던 건데요. 특히 혁명수비대 통제를 받고 있는 예비군 조직이 있죠.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바시즈 민병대입니다. 이 바시즈 민병대가 사회 구석구석 시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위에서 이들이 나서서 시민들을 직접 구타하고 체포하는 돌격대 역할을 한 겁니다. 시위로 정권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혁명수비대 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 수준의 무력을 행사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위가 잠재워졌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잠재적인 분노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아까 이제 뭐 회사 같은 것도 세워서 이란 내부의 경제까지 이제 장악을 할 정도의 힘을 갖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 어마어마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 중동 전쟁 상황에서 김민석 특파원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짜놨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아니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잠깐 소개했는데 네. 현재 이란의 주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MRBM 그러니까 2,000에서 2,500km 정도 한계고 4,000km 이제 개발 중입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과의 본토 거리 약 10,000에서 12,000km니까 요거까지 다룰 수 있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란은 이제 시모르가 하는 위성 발사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로라든가 이런 위성 발사체가 있지만 네. 이 위성 발사체는 ICBM과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도 거론이 될 수 있으니 미국도 슬슬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미국 정부 내부에서 이걸 대비한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시나리오들이. 네,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 DHS가 발표한 정보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대미 공격 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첫 번째 위협, 사이버전입니다. 이란 동조 해커들, 액티비스트들이 미국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낮은 수준으로는 일단 사용을 거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는 해킹 혹은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그리고 미국 기관 시설을 해킹으로 해서 무력화하는 이런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 미국 내 암살 시도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프록시 혹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암살을 해가지고 사회 불안정을 인도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파괴. 이것은 사실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이 이제 건물이라든가 중요 관공서를 폭탄 테러 같은 걸로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DHS의 분석으로는 1, 2, 3번 수준의 현실성. 그러니까 사이버전이 가장 당면하고 현실적인 위협. 그다음에 암살 그리고 제일 아마 어려운 것들이 실제 시설 파괴가 아닐까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가상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트럼프는 이런 국면에서 자, 이번 전쟁 4주 안에 끝낼 수 있다, 끝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시나리오. 자, 아까 저희가 앞서서 3단계 정도로 이제 전쟁 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자, 보면 이제 이란의 미국 공격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었고, 자, 3단계 아까 앞에서 짚었던 거에서는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거의 괴멸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괴멸시킬 수 있어요? 괴멸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겠죠. 일일이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 거점들이 하나하나씩 있고요. 전국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바시즘 민병대라고 하는 것들이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거의 점조직처럼 있고. 뭐 예비군 본부처럼 각 동네마다 있다 보시면 돼요. 민방위 조직처럼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상군이 투입되거나 뭐 그에 준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시민들의 어떤 엄청난 봉기가 일어나서 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을 뭐 접수하고 정부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일일이 미국이 뭐 공습만으로 이 모든 혁명 수비대의 거점과 바시즘 민병대의 어떤 이런 거점들을 일거에 다 제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게 하고요. 힘들어 보이긴 하고요. 또 그러려면 또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 그러면은 지상군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할까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뭐 아까도 뭐 쿠르드 얘기도 쿠르드 뭐 용병 얘기 쿠르드 반군 투입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아무리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체제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침탈받는다 싶으면 오히려 혁명 수비대 안에서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혁명 수비대 안에서 동요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제 엄청난 신앙심과 충성심으로 현재까지는 검증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혁명 수비대가 경제적 이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겠다 싶으면은 오히려 갑작스럽게 돌아설 가능성 낮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 전혀 배제할 수는 또 없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3단계 작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완료가 됐고 두 번째는 진행 중이고 자 3단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혁명 수비대 파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 역시 매우 힘들다. 이 3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이라 됐지만 지금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했다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2단계도 완료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3단계라는 건 결국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내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장비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트럭을 위장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모든 트럭이나 이런 걸 파괴하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 분과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